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붕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중국은 많이 줄고 미국이 많이 늘려가는 형태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책이. 미국의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렇게 터진 거는 우리나라에 몇 배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막 침체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미국에 몇천조 풀었죠. 몇천조. 또 우리나라도 돈을 막 풀었죠.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막 제로금리 가까이 내려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려간 상태에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값도 폭등했죠. 굉장히 폭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값은 사이클상 코로나 직전에 떨어질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과잉 유동성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때 떨어져 줬어야 지금 정상적인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코로나 때도.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설을 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PF 문제가 고금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유동성이 풍부했었는데 갑자기 긴축을 시작하니까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고금리 때문에 많은 대출금, 우리나라 건설사의 뭐 절반 정도가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돈 벌어서 전부 이자 내고 있거든요. 이자 내기도 버겁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또 전쟁이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 때문에 또 물가가 또 급격하게 또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굉장히 상승하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비도 굉장히 건축비는 상승하는데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금리 또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한 60억 달러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뿐이 안 되죠.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부족한 현상이 생기죠. 최근 3년 동안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550억 달러를 썼다고 그래요. 이처럼 달러가 지금 자꾸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그 나라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오르죠. 또 언제까지 환율을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 풀리면 끝이 없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리고 박사님은 올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렴한 이자율로 받았던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죠. 새로 사면은. 그래서 미국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고 다음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팔 때마다 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샀다가 팔았다가 새로 집을 사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연돼요. 양도세가 맨 마지막 갈 때까지 팔고 사고 하면은 양도세가 안 내요. 계속 이연돼요. 이연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새로 살려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해져 버리니까 집값은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집값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죠. 보통 2, 3년, 5년 정도 보통 변동금리를 채용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고금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죠. 거기다가 또 맞물려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가 우리나라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는데 미국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편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또 직장 근처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비싼 집값을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주거비 부담이 싼 데서 자기 집에서 근무하니까 굉장히 좋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출근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임대료 부담도 줄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미국에 이제 공적으로 한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운타운 같은 데는 한 30% 되고 지금 또 점점 공실률이 올라가요. 뭐 LA 다운타운 같은 데는 지금 한 35%가 넘었다 그래요. 공실률이. 공실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소유자들은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수익이 안 나고 금리도 너무 비싸니까 은행에서 부채를 갚을 때 뭐 최근 한 3년 내로 한 3천조가 넘는 부채 상환이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지방의 조그만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생기기 시작하고 또 큰 금융기관이 또 부실이 생겼다가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또 부도가 나지 않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고금리, 고환율 정책이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삼성도 미국 텍사스에 55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용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고용 인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취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외부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금리를 지금 안 내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까봐 아마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근데 연준에서 처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3번 내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불과 얼마 전에 인하는커녕 상승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뭐 애매한 말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인하는커녕 상승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상승을 더 시켜버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가뜩이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금융위기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금년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해놓고 금리 인하를 다음에 바로 시킨다는 거, 연준에 금리 인하가 있다 하는 거는 미국에 엄청난 침체나 공황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공황급의 위기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점점 굉장히 높아 피크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좋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금융위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시키를 바라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는데 미국의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준은 물가를 잡는데 목표가 다르거든요.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목표가 있고 연준은 연준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하게 인하하기를 원하죠. 연준은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사님,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어떤 상황이고 해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부동산은 이미 붕괴돼 버렸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집을 지었어요. 물론 그 경기를 살리는데 제일 좋은 게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설자들이 짓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짓고 했는데 그럼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 과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았던 아파트들이 빈집이 넘쳐나요. 빈집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빈집이 안 생기겠지만 대부분 투자 수요,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또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한 공급 때문에 중국은 이미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고 집은 팔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빈집도 많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집은 집값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지금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형성이 안 돼요. 아예 빈집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 그 새 집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된 새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악성 미분양이 있죠. 집을 다져놓고 분양 안 되는 악성 미분양이 있듯이 중국도 새 집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 건물을 몇 년 지나면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건설 경기를 무리하게 살리기 위해서 과잉 공급을 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붕괴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고 중국 경제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과 미국이에요. 일본도 뭐 영향을 좀 미치지만 세계 경제 대국 1위와 2위 미국과 중국. 또 수출도 뭐 중국, 미국이 대부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 근데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붕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위험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투자기관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기관, 굵직한 금융기관이 한두 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 거에 몇 배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중국은 많이 줄고 미국이 많이 늘려가는 형태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책이. 그래서 미국의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렇게 터진 것은 우리나라에 몇 배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유럽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의 위험이 초래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글로벌 시장 환경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글로벌 시장 환경을 보면 내일 바로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또 IMF가 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려면 뭐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고 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소될 기미가 아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과거에 이제 은행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행 다니던 친구들이 그저 은행에 근무하면은 무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줘요. 은행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금리로 해주겠죠. 그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그 후배들이 은행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빚을 잔뜩 내요.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해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원금까지 안 갚는 건 아니거든요. 원금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뭐 완전히 다 날리면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안 내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있는 친구들을 봤어요. 지금 부동산을 살 때 과도한 빚을 내고 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사면 과거처럼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빚만 남고 나중에 집값은 하락하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해가지고 금리 싸게 해주잖아요. 2% 밑으로 막 주잖아요. 금리를. 금리가 싸다고 빚을 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기 때문에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우리 맥주잔을 우리가 따르면 거품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거품이 반이에요. 거품 반이고 맥주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집에 대해서는 너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용 개념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이제 뭐 2배, 3배 남기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산 것보다도 몇 배 올랐기 때문에 또 거품이 잔뜩 낀 맥주잔을 젊은 사람들한테 맥주 한 잔 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거품이 3분의 2예요. 근데 거품까지 낀 그 맥주를 파는 거예요. 거품은 꺼지게 돼 있거든요. 꺼지게 돼 있어. 물론 꺼지더라도 다 꺼지진 않아요. 뭐 거품이 꺼지면 나중에 일부는 맥주로 남지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고 부동산을 함부로 산다든가 빚을 내서 산다든가. 근데 실수요자들은 항상 집을 노리고 뭐 금년이든 내년이든 노리고 자기가 감당 능력 있는 집을 사는 건 좋아요, 저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산다. 이거는 집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집 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 집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거품이 낀 상태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저는 이 거품이 해소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만일에 내가 내 자식이라면 거품이 잔뜩 낀 맥주 한 잔 값을 받고 팔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품이 잔뜩 낀, 나는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남겨먹은 이 부동산을 떠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아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당신은 기득권자인데 왜 집값이 하락한다고 계속 주장하느냐. 저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상황하고 부동산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 떨어지는 게 좋으냐, 기득권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자식이라면, 내가 자식이 몇 명 있다면 그 자식 나중에 집 사줄 때, 자식들이 집 살 때 그 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두고만 봐야 되느냐, 거품이 잔뜩 낀 집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방향을 계속 발표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를 대한 경고,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경고를 소홀히 했다가는 파멸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으로 빚을 사는, 지금 전세 대출 해주잖아요. 전세 대출. 아니, 전세 자체가 빚인데 소유자가 가지는 빚이잖아요. 그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러면 전세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전세 세입자는, 대출받은 세입자나 또 집주인은 그동안에 집주인한테 월세 내던 거를 은행에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출받아서 전세를 산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빚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